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Q 시작합니다. 내년 대선까지 이제 110일. 대선자들 오늘도 민심을 얻기 위한 총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이죠. 충청 지역을 찾아서 곳곳을 훑는 민생 탐방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요소수 현안을 점검하며 외교 지도자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선대위 인선과 관련해서 이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민석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충청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중원 공약의 출발점으로 대전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방문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 현황을 직접 확인하면서 4차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시민들과 유튜브로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낮은 자세로 국민께 다가서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도대체 이 나라가 기대만큼 제대로 좀 변화하지 못한다. 이런 국민들의 실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이 후보는 오늘 저녁엔 대전 지역 청년들을 거리에서 무작위로 만나 대화하면서 청년 행보도 이어갑니다. 또 내일과 모레까지 충남북을 2박 3일간 훑으면서 바닥 민심을 다지는데 충청 표심 공약으로 박스권 지지율이 반등할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잔혹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주한 중국 대사를 면담했다고요? 네, 지난주에 미국 외교 당국자들을 면담한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싱하이민 중한 중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윤 후보는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며 자신이 집권하면 양국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년이면 수교 30년이니까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더욱더 서로 잘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정말 가까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를 저도 기원하고. 윤 후보는 현안인 요소수 수급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극복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 후보도 SNS 메시지를 통해 집값 폭등으로 각종 세금이 늘어 이달부터 건강보험료까지 폭등했다면서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에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이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합류 인사로 거론되는 김한길 전 대표와 김병준 전 위원장에 대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이 취재진을 만나서도 탐탁지 않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가 과거 인연이나 개인적 친소 관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좀 냉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원희룡 전 지사 등 7명은 국회에서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자신에게 선대위 참여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라며 거듭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공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공약을 철회한 것을 엄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이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정책을 엎었다기보다는 무리를 하지 않은 거라고 감쌌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에게 맹폭을 가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범죄 집단, 가족 사기단이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후보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가족 전체가 이렇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휩싸인 사례는 한국 정치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가족 사기단이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도 과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전국민 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걸 깎아내렸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정부의 불법 행위를 강요하다가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태도가 돌변한 거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자신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또 전국민 지원금에 매몰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소홀했던 건 민주당이라면서 관련 논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밝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역시 만시지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가 조건 없는 특검을 이야기한 만큼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즉각 특검법 통과를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민석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양당 후보들 오늘도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의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대위부터 바꿔야 한다는 자성론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민석 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다른 여론조사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갤럽 조사도 그렇고요. 대체로 많은 여론조사에서 최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겠죠. 예. 요거는 이제 조만간 이제 꺼질 것 같고요. 예. 본질적으로는 대장동 여파 네. 이것 때문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이낙연 후보 측의 지지자들이 이 마음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지 않는 그런 좀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 선거라는 게 후보의 상품을 보고서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면은 곧 역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컨벤션 효과에 민주당 내 경선 후유증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다 극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 선대위 관련해서요. 후보만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데 선대위는 절박함이 없다. 그리고 유유자적,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이런 당내의 위기론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 지금 선대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007년 이후에 이런 당내 분위기가 처음이라는 것은 조금 과한 지적인 것 같고요. 예. 지금 당내 안팎의 이제 쓴소리들을 이제 겸허히 지금 듣고 있고요. 예. 그리고 대체적으로 위기 의식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선대위를 짜면서 그 용광로 화합의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네. 신선도가 떨어져 있는 즉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는 그런 선대위 구성에는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이지만은 네네. 이 비대한 선대위 구조를 좀 빨리 바꿔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하는 선대위를 통해서 예. 의사결정을 빨리 하고 실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선대위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긴장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110일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남은 110일은 평상시에 뭐 한 1100일 정도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현재 문제점들을 차근히 보완을 해 나가자. 그리고 과감하게 혁신할 부분이 있으면은 혁신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감동을 주는 선대위가 아닌 것 같다. 이 비대한 선대위를 좀 일하는 선대위로 신속하게 움직이는 선대위로 바꿀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선대위가 국회의원 이 선수 중심 이런 선대위가 되고 있어서 신속하고 현장 중심적이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장님도 5선 의원이시잖아요. 초선 의원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네. 중앙선대위 위원장이 12분이 계시거든요. 예. 4선, 5선 예, 예. 대부분 이제 그러셔서 이게 조금 좀 어색하고 너무 비대하고 기형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예. 고사를 했어요. 예. 중앙선대위원장은 맞지 않겠다. 네. 단지 내가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해왔던 총괄특보단장을 맡겠다. 그래서 저는 중앙선대위에서 빠졌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달 전에 가졌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고 그것을 이제 초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특히 이탄희 의원님은 직책을 이제 내려놓지 그랬죠.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중진들도 지금의 지적에 대해서 쓴소리죠.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사결정 구조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중앙선대위원장도 12분에다가 모든 본부마다 공동본부장 체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고를 받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될지도 제대로 지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구조는 이제 극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탄희 의원의 사태가 주는 그런 교훈을 빨리 선대본에서 당에서 이것을 수용을 해서 좀 더 교훈이 될 수 있는 그런 개선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대한 그 조직을 좀 일하는 조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데 지금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바꿔내지 않으면 선거 치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169분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잘 움직이지를 않으셔요. 예, 그래서 예. 의원님들은 여의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현장으로 내려가거나 그다음에 지방으로 하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점이 여의도가 아니라 현장과 하방. 그것이 지금 돼야 되는 게 절실하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재선 의원님들 5분, 박주민, 이재정, 김남국, 이탄희, 김용민 의원님들하고 지난주부터 주말마다 아주 그 어려운 치약 지구를 다니고 있거든요. 가령 지난주 일요일 날에는 합천을 갔습니다. 합천을 갔더니 국회의원을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런 지역. 또 이번 주에는 안동을 가고 다음 주에는 속초를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여튼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고 하방을 하면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을 만나서 왜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현장과 하방 활동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을 뛰는 선대위가 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하다 보면 별동대도 생기게 마련이고 또 외부 인사 수혈을 하면 이 선대위가 서서히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별동대라는 의미는 어떤 뜻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후보도 뭔가 본인 뜻대로 잘 안 돌아가고 기대와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는 별동대 이전에 그 캠프를 빨리 혁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 좀 중진 의원님들, 다선 의원님들의 역할은 뒤로 조금 물러나시고 좀 전면에 신선한 얼굴들, 초재선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 체제, 지금 캠프 체제의 탈바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라는 거는 회의를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회의를 줄이면서도 이 변화무쌍한 선거의 어떤 환경, 어떤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기민한 그런 이제 조직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동대라는 게 별도의 조직이 아니라 선대본 체제 내에 그렇게 이제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기동성 있게, 기동력 있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별도의 이제 조직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후보와 중앙선거 조직하고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후보께서는 이제 별동대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외부 수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신선한 얼굴? 선거에 도움되면 뭐 누구라도 모셔야 되는데요. 근데 보통
가령 저희들 뭐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외부에 계신 분들, 예. 셀럽이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유시민 작가도 있고 예. 문성건 배우도 계시고 네네. 또 저 뭐 이런저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교익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런 예. 분들이 당 내로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하셔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는 바깥에서 역할을 고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분들 중에서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활동하겠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누구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예. 문제는 이제 우리 여의도 기준이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 기준에서 좀 더 신선한 분들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캠프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캠프, 그리고 이제 기동력이 보완될 수 있는 그런 캠프, 그게 지금 많이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 이해찬 전 대표도 후보가 만났는데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좀 선대위에서 적극적인 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찬 전 대표님은 이미 상임 고문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예, 계시고요. 또 당의 어른으로서 저희들이 잘 모시고 있는 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해찬 당대표님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을 후보나 저희 캠프 차원에서 접촉을 해서 예. 어떤 문제는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저런 분 정도면은 중도 확장력이 있고 후보가 좀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을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특검을 받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당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제 후보가 말씀하신 거는 새삼 새로운 입장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일관된 입장이 수사를 지켜보자. 예.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수용하자라는 이제 기조고, 그런 기조하에서 어제도 말씀하신 것이고요. 단 특검을 수용하더라도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수사 의혹, 이 부분도 포함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주임 검사가 윤석열 후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박영수 그리고 김만배 그리고 윤석열, 이 세 분은 대장동 사건을 함께 연관된 기본적으로 세 분의 관계 자체가 깐부고요. 그리고 이 역할들이 대장동 이 사건이 초래되기까지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었을 것이다. 예.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포함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후보가 또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최근까지도 국정조사 언급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방향을 바꾼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마 후보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예. 이 불을 양동이로 끌지 119에 신고할지 이거 네. 가지고 식구들이 논쟁 벌이면서 시간 허비하고 있는 사이에 불길은 점점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후보께서 그러면 내가 기존에 했던 입장을 내가 바꿀 테니까 이거 빨리 좀 지원을 해주자, 그런 네. 차원에서 어제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예. 어쨌거나 우리가 허비할 시간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추가 세수가 19조가 더 그쳤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빨리 그럼 추가 세수 이 부분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지급하자, 그런 차원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태도를 선회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싫어하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의 입장 선회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여당 후보의 주장에 국민이 좀 혼란을 겪은 만큼 먼저 사과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과를 따진다 그러면은 뭐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더 많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사과를 하더라도 뭐 개사과 같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과, 예,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든지 특히 장모의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라든지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예, 뭐 논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허위 학력 문제라든지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것으로 의혹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한 거로 봅니다.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아주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 한 5분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하고 김건희 씨가 공모를 했는지 이 의혹을 좀 신속하고 엄정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될 문제지 엉뚱한 데다가 사과를 하라고 그러면 그거는 좀 터무니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괄 특보단장이십니다. 안민석 의원으로부터 민주당 선대위에 대한 진단과 평가 그리고 쇄신 방향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16명. 코로나19 연쇄 감염 직전에 단체로 저녁 모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확진의 여파로 수사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선 이 저녁 자리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검찰 대장동 전담수사팀원 16명, 연쇄 감염 직전에 쪼개기 방식으로 모여서 단체 회식을 했다는 거죠? 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고깃집이었고 애초 예약은 22명으로 들어왔습니다. 방을 2개 잡아달라고 했는데 예약 인원이 모두 참석했다면 한 방에 11명씩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10명 넘게 사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명이 참석해서 8명씩 나눠 앉았다는 거잖아요. 네, 해당 식당 직원도 저희 취재진에게 그래서 손님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방에 10명이 모인 게 아니니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사적 모임 제한 수칙은 식당에서 몇 명이 나눠 앉았느냐에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을 넘어 모이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도 수사팀의 이런 쪼개기 회식이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담당 지자체 관계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22명이 예약하고 16명 정도 와서 방 2개에 나눠 앉았다. 이렇게 해서 한 방에 10명이 안 됐음에도 이런 경우에는 위법 의혹으로 보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식이 지난 4일이었으면 이날이 김만배 씨 또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었죠? 네, 전날인 3일에 영장 심사가 있었고 구속 결과가 4일 새벽에 나왔는데 4일 저녁에 수사팀이 단체 회식을 한 겁니다. 앞서 김만배 씨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었고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도 바로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풀어주면서 수사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어렵게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회포를 푸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 검사도 격려차 당시 저녁 자리에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결국 그때 회식 바로 다음 날부터 수사팀에서 확진자가 7명이 나왔다는 건데 회식 자리가 연쇄 감염에 영향을 끼쳤던 겁니까?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공개하지 않게 돼 있어서 저희 취재진도 질의를 했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역학조사 결과 회식 장소에서 전파가 일어나진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위를 떠나 불찰이었다며 송구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확진자 발생 초기 당시 저녁 자리 같은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는 제대로 된 겁니까? 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도 자체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이 쪼개기 회식에 관한 수사팀의 초기 해명은 책임 회피나 은폐에 가까웠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애초 식당 2군데를 예약하려다가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곳을 잡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이정수 지검장에겐 애초 10명 미만으로 모였다고 축소 보고를 했다가 거짓으로 들통이 나자 이 지검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네, 당시 연쇄 감염으로 수사 공백이 어느 정도 생긴 겁니까? 네, 당시 회식 바로 다음 날인 지난 5일에 수사관 한 명이 처음 확진됐는데 당장 그날 예정돼 있던 구속 피의자들 조사가 취소됐습니다. 그날 김만배 씨는 아침에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검찰청까지 왔다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번 사건 주임 검사인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포함해 6명이 더 확진되면서 한동안 소환 조사를 못했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8일부터 차례로 복귀했지만 당장 그 주 일주일 동안 인력이 부족해서 내부에서 충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수사팀장인 4차장 검사도 격리한다고 사흘 휴가를 냈습니다. 그저께 확진자 7명 가운데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포함한 5명이 복귀한 뒤에야 관련자들 줄 소환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이미 김만배, 남욱 두 핵심 피의자의 구속 만료는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수사팀 내에 확진자가 7명이나 되니 수사가 제대로 될 이가 없겠죠. 자, 가장 타격이 큰 건 아무래도 윗선 로비 의혹 수사겠죠? 네, 현재 구속 만료를 앞둔 핵심 피의자들은 배임과 일부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른바 50억 클럽을 비롯한 다른 로비 의혹과 당시 성남시 윗선 관여 여부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아들 퇴직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이 임박했다던 곽상도 전 의원은 이틀 전에야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외압 의혹이 얽힌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을 향한 조사도 김만배 씨나 남욱 변호사 기소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팀은 주말까지 혐의를 다듬어 월요일에 이들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연일 위중증 환자가 500명 안팎이다 보니 수도권 위중증 환자 병상은 80% 가까이 찼습니다. 정부는 병상을 늘려달라 각 병원에 요청하고 있지만 병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김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 치료 병원입니다. 네, 지금 정현우 기자가 나가 있는 그곳 병원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병동이 꽉 차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병동 앞입니다. 상대적으로 위중증도가 낮은 일반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문제는 바로 위중증 환자들이 이용하는 병상인데 이곳 병원에 있는 25개 위중증 환자 전용 병상 가운데 모든 곳들이 꽉 차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응급 환자, 그러니까 일반 응급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온다면 바로 병원 안에서 옮겨서 치료하긴 힘든 상황이란 겁니다. 위중증 환자들의 경우 아무래도 치료나 건강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퇴원 환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도 위중증 환자 병상이 남아있느냐는 문의가 날마다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위중증 환자 병동에 병상을 들여놓으라는 행정명령도 있었지만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당장은 힘듭니다. 병상은 어떻게든 더 들여놓을 수는 있겠지만 환자를 돌볼 간호사를 당장 구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일반 경증 환자도 많은 만큼 경증 환자 병상을 중증 환자용으로 바꾸는 것 역시 해법이 되긴 힘들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입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80% 가까이 집중된 수도권 병원의 병상 상황이 이처럼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전국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60% 이상이 사용 중인 가운데 수도권 병상 가동률은 78%, 서울은 80%대를 넘겼습니다. 정부가 앞서 행정명령을 거듭 내려서 각 병원에 코로나19 병상 추가 확보를 요구했지만 지금 당장 병상을 빠르게 늘리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한정된 병원 공간에서 병상을 확보하려면 기존에 사용하던 병상을 전환하는 방안이 있는데 다른 환자를 돌보는 게 힘들어진다며 난색을 보이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또 확진자 전용 병상의 경우엔 감염 차단을 고려해 일반 환자와 공간을 나누는 실내 공사 등이 필요한 만큼 당장 병상 수가 확 늘어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김포에 있는 코로나19 거점 전담 치료 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환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비상계획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위험도를 평가해서 일상회복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건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 병상 문제로 상황이 매일 악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이 최근에 발표한 수도권 위험도 평가는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 중에서 수도권이 중간이었습니다. 당장 위중증 환자가 폭증하고 병상 문제가 포화 상태에 이르는 시점에 왜 이런 지표가 나타난 걸까요? 바로 위험도 평가의 기준이 지난주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번 주 병상 가동률은 일요일이었던 14일 74.2%에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78.2%로 80%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만 놓고 보면 80.3%로 이미 80%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료진 부족 문제를 포함해서 소독을 해야 하고 장비가 오류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면 이미 병상은 사실상 포화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도 오늘 긴급히 대응 방안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안정기에 접어든 수도권 중환자는 한 2시간 거리 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기고 중환자실 치료가 끝났거나 전원 퇴원을 거부하는 경증 환자에 대해선 치료 비용을 물리는 방안입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확산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의 병상 부족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일상 회복의 여정이 또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다른 나라 상황도 갈수록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증세를 보이는 건 최근 방역을 완화해왔던 유럽입니다. 독일의 경우 하루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6만 5천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다 확진자를 냈고요. 9월 이후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국가도 급증한 확진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점차 방역 고삐를 죄기 시작했는데요. 동남아도 비상입니다. 고강도 봉쇄로 석 달간 문이 닫혔던 베트남 호찌민은 지난달부터 겨우 봉쇄를 해제했는데 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의 코로나 확진자는 10,000명을 돌파했고 수도 하노이에서는 외부 지역에서 들어오는 인원을 모두 일주일간 시설 격리하는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도입한 지도 이제 3주 정도인 우리나라도 우려했던 것보다 더 빨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일상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지금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기석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은 위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병상을 확보했다는 쪽인데 병원에선 좀 이야기가 다르더라고요. 현장에선 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환, 그러니까 코로나19 중에서도 가장 중환 환자를 보는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은 거의 포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실제로 병실이 한두 개가 비어 있더라도요. 그것은 다음 환자를 받기 직전이라든지 또 중환자실 말고 준중환자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자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조만간에 곧 옮겨야 될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들을 다 계산을 한 상태에서 살피면서 지금 중환자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의 주요 병원의 중환자실은 이미 점유율이 상당히 거의 턱 밑에까지 차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교수님 계시는 지금 병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도권에 있으신 거잖아요. 예, 지금 저희는 어저께까지는 병상이 한 2-3개 중환자 병상이 비어 있다고 들었고요. 또 회복이 된 환자들 중에서 코로나 음성이 된 환자들은 일반 중환자실에서 지금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중대본이 이제 배정한 데 따라서 지금 현 시점으로 몇 명이나 비어 있는지 몇 명이 차 있는지 지금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늘 병상은 차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거의 턱끝까지 찼다라고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금 교수님이 계시는 병원도 마찬가지인 상황. 그런데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대기하는 환자도 지금 현재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중병원 발표에 의하면은 400여 명이 입원을 대기하고 있고 또 일부 환자들은 그 기다리는 사이 나빠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병원 입원 대기라는 게 하루까지는 대기가 안 걸리고 하루가 지나야 대기 숫자로 지금 화면에 보듯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을 다투면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제때 치료를 못 받으면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좀 생길까 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코로나19는 다른 병하고 달리 폐를 침범해서 폐렴을 일으키면서 저산소증이 좀 상당히 급속하게 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소 투여를 제때 해야 되는 시간을 놓치면 환자가 급속하게 나빠진다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산소가 떨어지는 것을 환자 자체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24시간 산소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산소 공급이 우리 몸에 중단이 되면 7분 내지 10분이면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가 없게 되는 정도로 산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건 그만큼 각 환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제 병상이 이렇게 부족해지는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가 그래서 수도권 병상 확보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안정 찾은 환자는 비수도권의 국립대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내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안정을 찾은 중환자를 수도권의 1시간 내 거리에 보내는 것은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네. 이제 처음 얘기가 나올 때는 중환자가 생겼을 때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중환자실에 계속 들어오는 진짜 중환자들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안정기가 되면 꼭 비수도권 국립대병원 이송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내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다른 2차 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중환자를 받아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나오는 것은 뭐 합리적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 치료 끝난 경증 환자가 전원이나 터널 거부시 치료 비용 부과한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뭐 일부 이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중환자실이라는데 하루 누워 있어 보면 있으라 그래도 못 있습니다. 너무나 네.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중환자가 수도권에서 많이 발생한다면 저 부분이 해결되기는 조금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이 됐어야 된다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는 제한적입니다. 지금 갑자기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러 병원에 흩어져서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환자를 집중적으로 보는 병원을 하나 지정한 다음에 환자들을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을 갖고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효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지금 각 병원에 흩어져서 10명 안팎의 중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환자들이 꼭 필요한 어떤 시술, 수술, 검사 이런 걸 하려면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염된 공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 마음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 공간 내에서 필요한 검사, 시술, 수술까지 다 할 수 있게 한다면은 훨씬 치료 성적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네. 이와 같은 말씀은 벌써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도 나오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장들의 의견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환자들을 한 곳에 지정해서 모으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게 건의가 들어갔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시행을 하겠다고 어떤 그 제스처를 취한 것은 없는데요. 네. 저는 적극적으로 만일 이 사태가 더 커진다면 검토를 꼭 해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진행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일단 병상이 있어도 의료진이 부족하다.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중수본 인력풀에서 중환자실 근무 경험 있는 간호사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현장에서는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 중환자 치료는요. 그 경험이
경험도 일단 중요하고 손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병원마다 환자를 보는 어떤 틀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력이 얼마 안 된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와가지고 옆에서 도운다고 있을 때는 오히려 걸리적거린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의사도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의료진을 공급을 하겠다면 정말 제대로 된 질을 갖춘, 그러니까 충분한 연수교육을 하고 충분한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충분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투입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예. 그 정부가 앞서서 위험도 평가를 이제 지표로 해서 현 시점의 상황을 반영해서 발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지금 수도권은 중간 단계다. 지금 아주 위급하지는 않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정부에서 계속해서 요양병원이나 취약시설이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더 문제다라고 하다 보니까 자칫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지금 환자가 발생하는 거를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이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되는데, 물론 지표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왜 지난주를 보면서 지금은 수도권이 중간밖에 안 된다, 전국은 낮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 3일 동안 발생한 환자가 거의 10,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10,000명이 일주일 뒤에 중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고 2주 뒤에 중환자가 몇 명이 발생하고 사망이 얼마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계산하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거를 계산을 하면서 중환자 실 수급과 중환자 의료 수급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의 의료 정책일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중환자들을 한 곳에 한 병원에 지정을 해서 모아놓고 관리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상태에서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고 좀 평가를 하자. 그래서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자라는 두 가지 말씀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0년대) 저희는 시골에 있을 때도 그 족보를 이병철 회장이 만들어서 동생들한테 나눠줬잖아요. 예, 그러셨죠. 예. 그걸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고마운 일이죠. 예, 예. 네, 들어가십시오. 소개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기왕이라면요 환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년 후보께서 모두 열심히 뛰고 있으십니다만. 다음은 예명 후보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이 학렬이 좀 낮습니다. 아래 학렬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한 게 있더라도 다 어르신입니다. 학렬 높은 집안 어른이니까 다 잘 봐주지 않을까. 공항지 회장님. 아이고, 네. 그 3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저 20세. 다 앉아셔도 됩니다. 한잔 나가셔도 돼요. 한잔 나가셔도 돼요. 괜찮으셨어요. 한잔 나가세요. 네, 힘들 땐 가족이다라는 영상 구성 보고 오셨고요. 자, 오늘도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청년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계속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계획 철회 또 대장동 특검을 놓고서 여야 간 충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 놓고 밀당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안 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철회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기재부를 향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급선회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고민 끝에 표심보다는 민심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표심보다 민심이다. 예. 방금 말씀한 대로 이를테면 김부겸 총리나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기재부가 강력히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거는 표심을 생각해서 염두에 두고 밀어붙였지만 민심을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니까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재난구에 반대하고 특히 중도층 내부에서도 오히려 이제 반대 수치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을 선택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게 이제 민심을 택했다.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을 보고서 밀어붙였던 그 계획도 철회할 수 있다. 이 점을 보고서 여당에서는 유연한 후보의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또 야당에서는 사과부터 해라. 혼란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유연한 리더십인 건 맞는데요. 그게 여유만만한 그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 저는 약간 초조함 속에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파이터가 갑자기 아웃복서 스타일로 바뀌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당히 자신만만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힘들게 좀 지쳤거나. 근데 저는 상당히 좀 후자 쪽이라고 보는 거고요. 자칫하면 추가 지금 올해 추가 세수가 지금 5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밀어붙여서 국민들이 나눠진다라는 부분 무리하게 묻혔을 경우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인파이터 스타일답지 않게 본인의 스타일 변화해서 전략을 바꿨다고 보는 거죠. 정책의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철회한 데에 대해서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는데요. 자,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후보님께 일상회복 지원금과 관련된 예산, 재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일상회복 지원금인데 구집하지 않겠다. 뭐 급한 것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19조 초과 세금은 오래 쓸 수밖에 없는 돈이고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업종이 아닌 이 업종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논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집권 여당이 정부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르라고 강요하고 그러지 않으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법을 가장한 협박을 하더니 마침내 꼬리를 내린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짓을 하다가 여론의 강력한 반대에 부치자 태도를 돌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자신의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정 운영을 거의 보름 동안 마비시킨 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추진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철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과연 유권자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잘했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역풍이 밀어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정부가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밀어붙여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리 사이다고 인파이터고 밀어붙이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과감하게 선회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본인 스스로는 이 후보는 스타일을 약간 구겼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철회하자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곳이 또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입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당과 여야 후보님께서 어떤 제안을 비전을 또 제시하시게 될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청와대가 부담을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어떤 의견에 많은 귀를 기울이고 또 그렇게 더 나은 공약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청와대가 그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할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섰는데 바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계획을 철회하니까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참모들이 아마 한숨 길게 내셨을 겁니다.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건데, 근데 문제는 여전히 부동산 민심이 아주 고약하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민심 하면 국민들에 떠오르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25번에 걸쳐서 정책을 바꾸고 번복했다라는 정책 실패. 또 하나는 LH 사태.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게이트. 이 세 가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해결할 수 있어요. 차별화를 통해서. 25번 정책 바꾼 거 번복한 거 죄송합니다. 그리고 LH 사태 청년들이 죄송하다라고 사과하고 정책을 내놓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대장동 게이트 이 문제를 어떻게 차별화하고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연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극복, 돌파가 많이 힘들죠. 이 부분은 차별화하기도 매우 힘듭니다, 사실은. 본인과 본인에 대한 차별화하는 방법은 정말 더 훨씬 더 강도롭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법, 그리고 관련된 연루자들을 과감하게 처벌하는 거죠. 진상 파헤쳐서.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무슨 쪼개기 무슨 회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대장동 게이트의 파편들이 여기저기 튀면서 상당히 좀 상황이, 민심이 더 아마 악화되는 쪽으로 자꾸 굴러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정책들, 지금 뭐 추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서 일단 철회를 했지만 다른 정책,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는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정책 차별화는 이미 뭐 시작됐고요. 이미 시작됐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은 건 정치적 차별화입니다. 정치 차별화. 정치적 차별이에요. 자, 문재인 정부 4년 반 지났는데 여러분 국민들 민생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라는 식인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공격해왔던 그런 논리와 버금갈 정도로 세게 이 정부를 비판하는 거죠, 사실. 오늘 취재 기자가 전해줬는데요. 대전으로 향하는 버스에서 시민들과의 유튜브 소통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데도 도대체 이 나라가 기대만큼 제대로 변화하지 못한다. 국민의 실망이 많은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자신도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주 센 발언인데 저는 점점 더 강론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586 운동권 정부가 이 정권의 주류인데 사실 너무 우리들이 폐쇄적 국정 운영을 한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이 사실 중도층이라든지 야당이 많이 비판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이제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게 중도층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차별화 전략입니다. 다 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그랬군요. 저는 점점 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아무리 싫어하고 거부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점점 지지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 정치적 차별화는 점점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매 주말마다 이제 지방 탐방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탐방. 지난주는 부울경 찾았고요. 오늘은 지금 충청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충청권 하면 내년 대선에서도 아주 중요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곳이고 또 중도 확장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영토에서 다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하다못해 강원도도 최기하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우리 충청도만 대통령을 배출을 못했다.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충청 출신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충청도 대망론입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충청도 출신은 아니지만 이제 뿌리가 파평윤 씨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 또 실제로 충청도에 상당히 여론이 높습니다. 근데 이재명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이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도의 사위론을 내세우면서 이제 2박 3일 동안 아마 곳곳을 누비면서 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도가 다른 호남이나 경상도에 비해서 이번 대선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표심이 두루두루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막판에 어느 한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공을 잘만 들이면 예. 충청도 민심을 상당히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많이 공략을 세게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요. 어제 나온 MBS라는 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1%포인트 초박빙 이렇게 나타났는데 오늘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또 나온 여론조사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제 나온 여론조사는 저렇게 격차가 좁혀졌잖아요. 예. 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갤럽 여론조사 보여주실래요? 이게 갤럽 여론조사거든요. 갤럽 여론조사 대선 후보 사자 대결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요. 42대 31, 11%포인트 차가 났습니다. 물론 조사 방식은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 여론조사 보고요. 아니 좀 짜증도 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루 만에 저렇게 큰 표차가 날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짜증날 정도로 아마 일반 국민들 보면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화도 나실 거예요. 어떻게 하루 만에 특별한 변수가 없었는데 좀 차이가 날까 하는데 원래 간단히 말씀드리면 4개 여론조사가는 MBS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나온 거요? 예, 어제 나온 조사는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가고 보면 비교적 이재명 지사에게 좀 잘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높게 나온 방식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갤럽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조사 방식이 하나는 이제 객관식이나 주관식입니다. MBS는 객관식으로 했고 갤럽은 주관식으로 물어봤으니까 사람 얘기 안 해주고 누구누구를 혹시 좋아하는 후보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요. 어제 나온 여론조사 중요한 차이점은 재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질문을. 응답지 물어본 다음에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법상 한 번 더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개 약간 움찔한 나머지 여당 후보를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럼 그동안 그 조사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도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 NBS 조사는 비교적 이재명 후보가 좀 높게 나왔었죠. 그렇더라도 그 사이에 특별하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변수라든지 긍정적인 포지티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런데 모든 조사 5 내지 10%짜리 윤석열이 유리한데 이 NBS만 1%로 박빙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사 방식이 무엇이든 간에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히려 저 1% 박빙 차이는 이재명 후보에게도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캠프 사람들이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수치는 아닌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요. 궁금한 게 여야 대선 선대위에서 여야에서 민심을 파악하는데 자체 여론조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연구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의도연구소 이렇게 자체 기관에서 자체 당에서도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합니다. 내부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극비 속에 내부적으로 참고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으로 해서 그걸 외부로 공개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후자는 믿을 가능성이 좀 없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진짜 냉철하게 한 가능성. 그건 자기들이 적재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되는 경우가 있고 극비 이제 지도부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갤럽 조사 오늘 조사 같은 경우 좀 제가 좀 약간 짜증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조사하는 후보 조사 중에 홍준표나 뭐 이낙연까지 넣어서 차기 그러니까 2027년도 여론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갤럽 조사인데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객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자유답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홍준표가 좀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조사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은 4명의 이름을 먼저 사지선다로 제시하고 답을
구한 여론조사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도 복잡하고 궁금한데 5년 후에 대선 여론조사를 왜 해서 혼란스럽게 하냐는 게 솔직히 제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모든 여론조사 기관들이 정말 지금은 정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성과 그런 부분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게 순전히 개인적인 여론조사는 무엇이 맞느냐보다는 그 조사 방식이 확실히 다르고 그러니까는 매번 강조해 주셨잖아요. 흐름을 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흐름을 계속 보면. 근데 저렇게 너무 10%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국민들이 혼란하고 조사 방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가 자세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나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얼핏 보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다시 한번 혼란스럽다는 말씀드리지만 선관위 가면 그 조사 방식 어떻게 질문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어제 부인 김혜경 씨하고 한국 시리즈 4차전 관람한 그 화면이 다 공개가 됐죠. 그동안 사실 김혜경 씨가 낙상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한 열흘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제 두 사람이 같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화면 좀 잠깐 보고 갈까요?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야구장을 찾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얼마 전에 야구장 찾았잖아요. 네. 큰 차이점은 배우자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지금 화면에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부부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지금 보이는 정말 다정하기 그지없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번 이른바 검은 망토 사건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 심리적 악재. 사실 저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대장동 게이트만 해도 뭐 유동규가 창밖에 뭐 핸드폰을 던졌다. 뭐 윤석열 후보가 뭐 강아지한테 개를 뭐 사과를 뭐 먹이로 줬다라든지 뭐 이런 모습들은 그러니까 온갖 의혹과 소문과 말은 무성한데 정확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것들 심리적 악재라고 하는데요. 이번은 어쨌든 좀 좋지가 않았죠. 다행히 지금 이제 상당히 다정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후에 김건희 이제 여사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 이제 아톰몰이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아톰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상당히 신세대 스타일이고 그런데 이제 참 튀는 또 스타일인데 새롭게 이제 국민들 앞에 선보일 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많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영부인 이제 미래에 그런 여성 후보들이 움직이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메리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면 무조건 플러스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만큼 이상의 좀 말들이 많아서 대선 후보 리스크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 발짝 움직일수록 포커스를 받고 그리고 나아가서 좀 타깃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부인 아마 김건희 씨도 최대한 늦게 조심스럽게 등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 가족 검증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송영길 대표의 오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부인이 된 대통령의 부인 역시 후보 못지않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입니다.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문제와 사모펀드 개입의 문제는 침묵을 하고 있고 제대로 취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고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점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요양병 문제로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 전체가 일종의 크리미널 패밀리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검찰총장, 중수과장이라는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도 그 처와 그 장모가 수많은 법망을 피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되지 않고 피해왔는데 만약에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가족 처와 그 장모와 그 가족들의 그런 국정농단은 불을 보듯이 뻔하게 예상이 가능한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 부인이 이렇게 큰 관심을 갖는 선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간혹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게 강도 높게 주목을 받은 경우는 드뭅니다. 조금 전에 송영길 대표가 그러니까 영어로 그런 말을 했네. 크리미널 패밀리라고.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시죠? 예, 범죄인 가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냐면 뭐 가족 뭐 사기단 뭐 이런 정말로 센 표현을 했는데 저는요 이런 강력한 가족 네거티브라고 할까 이런 공격들이 사실은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일단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쟁점화됐고 예. 두 번째로는 보수와 진보 빼놓고 중도층이 저는 도덕성의 문제 논란에 대해서 크게 표심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 점을 아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의 예. 공세가 별로 약효가 없다라는 건 이미 경선 과정에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저보다 훨씬 강도 높은 포지티브의 전략으로 가야 더디지만 서서히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런 조사를 받게 받을 되면 가능성이 높고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 뭐 할 겁니까?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겁니까? 재판은 시간이 걸릴 거고 예. 지금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련자 소환 조사 받고 구속되고 언제 갈 겁니까? 분명히 이거 3심까지 가려면 선거 끝나는 거죠. 3월 9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층은 도이치모터스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한 건이 나와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중도층의 표심은 변화가 중도층은 예. 저것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가지 않죠. 왜? 거기는 또 대장동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예. 양쪽 다 독인 개긴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강력한 네거티브의 공방 그로는 별로 지지율 상승에 대세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 이미 최근 6개월 동안 입증이 됐습니다. 예. 양쪽 다 지지율 변화가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고 네. 구속된 사람도 5명이나 되고 예. 그래서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다 이제 혹시나 예. 하겠지만 저는 역시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 수없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있거든요. 대선을 임박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지를 높이고 대세 흐름 바꾸려면 강력한 포지티브 많이 살 길이다. 아주 충격적인 20, 30대의 공약, 예. 아주 파격적인 20, 30대 깜짝 놀랄 만한 영세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파격적인 정책 예.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서로 공격만 하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오늘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접견했거든요. 지난주 미국 방한단 접견에서 두 번째 외교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외교 행보? 뭐 덕담 주고받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 대통령이 되면 이제 양국 간의 관계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강조했던 국민힘 보수 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을 향해서 뭐 세게 얘기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가장 덕담 차원에서 주고받았다고 보고 저는 큰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되고 나면 예.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발언은 제가 큰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인선을 두고 계속 진통이잖아요. 예. 일부 인사를 두고서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후보와 후보 측 이견이 지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후보 뜻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선대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권영세 의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총괄선대위원장이 우선 결정을 합니다. 후보가 분명하게 자기 의견이 있을 때는 그 후보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은 방향이죠. 결국 이 선거는 후보가 하는 거거든요. 어떤 형식으로 참여를 하시든지 참여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뭐 국민통합 쪽이고 그다음에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뭐 상임 선대위원장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논의된 타이틀로 기준으로 본다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동급은 아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제 삼김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정인 전 위원장 오늘도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한 말이죠.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솔직히 상임선대위원장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김병준 전 위원장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정리가? 김한길 씨도 이제 거론되지 않습니까? 김한길 씨도 거론가 됐습니다. 3기수인데 예. 아까 권영세 의원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후보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네. 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까 방금 예, 후보가 좀 냉정할 필요가 있다. 냉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랜 인연, 그러니까 30년, 40년 중마고 네. 권성동, 뭐 권영세 이런 인연에 연연하지 마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은 과거의 인연, 개인적인 친소 관계 갖고 인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근데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인데 왜 그러냐면요. 예. 윤석열 후보가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 맞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경험이 있고 탁탁 판단할 수 있는 정무적 감각을 아직 덜 갖췄지 않습니까? 예. 그럼 누군가 운운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운운을 누가 합니까? 권성동이나 권영대 같은 분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예. 자신하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끊을 수도 없죠. 왜냐? 힘들 때 경선 과제나 계속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네. 멀리는 갈 수도 없어요. 떼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삼김하고 같이 가자니 그 위아래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어떤 형태로든 삼김은 다 들어오게 되는 거고 예. 봉합해서 그냥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있잖아요. 네. 홍준표 의원 선대위 참여 지금 안 하겠다라고 사실 선을 그었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뭐 청년 플랫폼 이런 데서 청년들과 대화, 소통하는 과정에서 예. 차기 대권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차기 대권이라는 게 네. 언제입니까? 내년 3월 9일입니까? 아니면 다음. 차차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5년 후에 예. 2027년도에 강산이 그럼 몇 번 변하겠습니까? 요즘에는 1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는 거 예. 아니겠어? 먼 예. 훗날 얘기인데 또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 거는 예. 다분히 전략적인 발언인 거죠. 아. 그리고 홍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홍준표의 꿈이 뭐냐라는 네. 분은 이제 상당히 궁금해하고 할 텐데 홍준표의 생각은 지금 본인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생각입니다. 네. 누구하고 깊이 의논을 하냐? 2030입니다. 2030 댓글 사이버상에 보면요. 예. 간단치 않습니다. 집단적으로 먹자 홍준표 절대 윤석열 돕지 마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강력하게 팬덤을 형성해서 홍준표 의원을 돕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이 강력한 팬덤과 같이 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보면 지역이라든지 이를테면 김영삼, 김대중 같은 거 호남, 영남 기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몸팬, 열성 지지자들 때문에 강력한 무기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몸팬, 팬덤이 없는 시대 사라질까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강력한 2030 팬덤을 갖게 된 겁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청년들과 소통을 하다 보면 예. 결정적인 순간에 국민 hum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빅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한참 막판에 가서 대선 막바지에 또 다른 국민힘의 역할을 실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서둘러서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예. 저도 개인적으로 국민힘이 그렇지 않습니까? 홍준표는 역선택이고 뭐 필요 없어 얼마든 우리끼리 갔다라고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민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잘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군요. 민주당에 예. 비하면. 예. 민주당은 지금 원팀이 잘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안민석 의원도 얘기했지만. 예. 근데 국민힘은 상당히 원팀이 시끄럽기는 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원정들은 좀 시간을 좀 두고 가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자동적으로 정리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유흥업소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상대로
자정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을 지키는 업소보다 오히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밤새 영업하는 불법 업소로 손님들이 몰리면서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YTN이 확보한 유흥업소 홍보 문자 메시지입니다. 자정 이후에도 몰래 영업한다고 홍보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느꼈는지 영업하지 않는다며 전화를 끊습니다. 못해요. 홍대 쪽 사람들 아예 다 안 해버리니까. 아, 그래요? 네, 저 혼자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유흥업소 홍보 문자에 적힌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업소 관계자는 자정 이후엔 문을 닫고 불법 영업을 한다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됐는지 따져 묻습니다. 11시 반이요? 네. 그때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 닫고 하거든요. 저 모르는 번호라서 그러는데 두 개씩은 성함이 좀 혹시 왜냐면 저희도 조심해야 돼서. 일상회복 1단계에서 유흥업소는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 관계자는 손님 대부분이 늦은 밤과 새벽에 찾아오다 보니 영업시간 제한을 어긴 불법 영업이 오히려 더 성행하는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새도 좀 손님들이 많은 편인가요? 더 많아졌죠. 분위기는 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많이 해요. 다 하고요. 선생님 이제는 벌금 별로 그렇게 안 무서워해요, 애들이. 그래요. 예, 그게 구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유흥업소도 헬스장이나 노래 연습장처럼 이용자 백신 접종 완료 확인제, 이른바 방역 패스를 의무화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업소들은 접객원과 손님들에 대한 방역 패스 절차는 물론 체온 측정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마저 무시하고 있어서 사실상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일상 회복의 문턱에서 더 위험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유흥업소들. 업소 내부에서 집단 감염이 번질 경우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가 대거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방역 구멍을 메꿀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국내에서 34년 만에 5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대병원에서 육군 17사단 정보대대 서혜정 대위가 여자 아기 4명과 남자 아기 1명을 출산했습니다. 5쌍둥이는 일반 아기보다 체중이나 몸집은 작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출산에는 의료진 30명 이상이 투입돼서 제왕절개 수술이 진행됐는데요. 국내에서 5쌍둥이가 태어난 건 지난 1987년 이후 34년 만입니다. 국제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서울, 경기, 대전 등 전국의 모텔을 돌며 방에 중계기를 설치해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번호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중국 전화금융 사기 일당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을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 2명이 대기 발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서창동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까지 아파트 19층 집 밖으로 내던진 남성이 구속 심사에 출석해 연인과 같이 죽으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A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영장 심사 이후 취재진에게 연인과 함께 죽으려 하다 죽지 못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물뽕의 원료를 술에 몰래 타서 여성을 성폭행한 약사가 구속됐습니다. 약사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가까이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이른바 물뽕의 원료가 되는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GBL은 현재 마약류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검찰은 함께 압수한 졸피뎀 소지와 관련해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약에 취해서 차를 몰고 또 사고를 내서 피해자가 숨지는 등 이 마약 관련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마약 투약 사건이 잇따르고 거기에 운전대를 잡는 사건이 많아지면서 시민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YTN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운전자가 차를 몰고 논현동 주택가를 덮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도 차에 타고 있었다고 하고요. 정말 아주 아찔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마약 같은 경우에는 환각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떤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이게 지금 마취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류 케타민이 검출됐다라고 들려오더라고요. 이게 어떤 마약입니까? 케타민은 원래 동물 마취제 또는 뭐 치과용 마취제로 주로 쓰이는 약물인데요. 네. 이 진통 효과하고 환각 작용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류로 분류되는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들 주장은요.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서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마약 복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술 받고 먹는 약에도 같은 성분이 검출될 수 있습니까? 뭐 충분히 약물이기 때문에 약물 검사를 하게 되면 검출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이런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흔하게 쓰는 그런 약물은 아닙니까? 보통 이제 마취와 관련됐을 때 의약품으로 쓰는 것이어서 네. 이게 일반에서 그냥 개인이 쓸 수 있는 물품은 아닙니다. 네. 예.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스에 진입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독도 동북방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후에 이탈을 했다는 속보고요. 영공 침범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우리 군은 신속 대응에 나섰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좀 더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요, 지금 마약을 먹고 지금 피의자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아니라고요.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젊은 연령층의 이 마약 관련 범죄 수사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마약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네. 그게 그 기준이 이제 보통 인구 10만 명당 그 마약 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지위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2016년에 깨졌어요. 예. 깨지면서 지난해만 마약 사범이 한 16,000명 정도가 검거가 됐는데 사실 알다시피 마약이라고 하는 게 암수 범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약 사범들이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최근에 이 젊은 계층들이 마약을 쉽게 접하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마약을 단속하는 능력은 이 마약을 유통하는 능력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고 특히 청소년이나 이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 호기심이나 재미 또는 뭐 스트레스 해소 또는 이 불량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권유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주변 환경이요. 뭐 좀 불량한 사람들에게 권유를 받거나 그런 것들은 이전에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긴 한데 이게 이제 SNS 상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호기심을 더 많이 부추기고요. 젊은 층의 경우에는 SNS 굉장히 사용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거기에서 마치 대단한 환각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재미있고 걸리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교통사망 사고를 냈는데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숨지는 사건이었는데 사고 후에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약물 운전 치사 혐의는 또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아마 물적 증거가 과연 이게
이 사람이 그 환각을 즐기기 위한 마약 사용이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치료 목적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던 것이 그 증거 불충분으로 획득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판명을 합니까? 마약을 이제 구입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재판에 가서 이게 과연 그 환각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 마약 투약도 마약 투약이지만 투약 후에 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운전대 잡고 사고가 또 벌어지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 마약을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걸까요? 일단은 마약이라고 하는 게 환각 물질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약물인 거예요. 따라서 마약을 사용하면 환각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죄의식이 부족한 거죠. 즉 마약에 대해서는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들이 잘못 깔려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금 빠르게 퍼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이 지금 많이 접하게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마약 사범들 처벌이 너무 약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은 마약 사용자들보다는 마약 공급자들에 대한 처벌이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강한데 예. 우리나라는 마약류 소지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긴 해요. 문제는 현재 그 국내 마약 사용자가 한 50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단순 사용의 경우에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사실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처벌하기는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형법 347조에 보면 마약 사범은 사형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마약 사범들을 만약에 통제하기 어렵다면 처벌의 어떤 강화도 검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약 사범의 경우에는 뭐 재범률도 높고 뭐 처벌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좀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라고 전문가가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2011년까지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정이 해제됐다고 했잖아요. 다시 그런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회를 차단하는 건데 그 기회를 차단한다는 얘기는 공급수단을 경로를 차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약 공급과 관련된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SNS를 통해서 많이 이 마약이 유행하기 때문에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이 SNS를 통해서 마약을 구입하는 그 경로를 철저하게 방지해서 이런 어떤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약 관련 교통사고 급증과 대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타고 충청권 민심 탐방에 나섰는데요. 예, 시민들과 접점을 늘리면서 그중에서도 역시 청년층과의 만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 기자대로 청년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매우 안타까웠고요. 네, 이른바 세기의 게임 대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게임 박람회가 열리는 것을 기념해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과 직접 게임 퍼포먼스를 기획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시민광장에 메타버스를 세우고 그 앞에서 청년 게이머들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앞서 갤러그에어 카트라이더 게임을 직접 하면서 청년층에 한 발 다가서고 있고 청년 게이머들과 개인 산업을 둘러싼 대화를 나누며 공감대 형성에도 나섭니다. 앞서 이 후보는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로 국군체육부대 e스포츠단 신설을 제안하며 게임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 과거에는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게임한다고 막 비난받고. 네, 다른 일정에서도 꾸준히 청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죠.
내년에 아시안 게임의 정식 종목. 네,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2030 세대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관심은 각별했습니다. 간담회에 특히 청년 연구원들이 참석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공계 박사 졸업생들의 연구 지원과 예산 확대를 요청하자 이 후보도 실적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후엔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하기도 했는데요. 대덕특구를 비롯해 기술경제 선도도시로서 대전의 역할을 강조하고 신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전 시내거리에서 청년들을 만납니다. 지난 부울경 순회 때와 마찬가지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충청권 순회 첫날도 그 시작과 끝은 역시 청년층 공략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원자재 폭등이 주요 이유인데 소비자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휘발유 1275원, 경유 1075원. 지난해 이맘때 주유소 가격입니다. 1년이 지난 현재 가격은 휘발유 1677원, 경유 1477원. 그나마 최근 유류세가 인하되면서 많이 내려간 가격인데도 1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부담입니다. 한 번 채우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해서 넣었다가 지금은 7만 원, 8만 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어차피 영업사원이니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많이 올랐죠. 저희도 일단은 너무 올라다 보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가가 저렴해가지고 다다익선으로 많은 판매량이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8.9%나 올랐습니다. 2008년 10월에 10.8%가 오른 뒤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석탄과 석유 제품이 85%나 폭등했고 금속, 화학 제품의 인상폭도 컸습니다. 농수산물 가운데는 축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급등한 게 생산자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게다가 수요가 살아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오름폭이 둔화하면 상승세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가 개선되는 추세여서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준이 정점이다,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실생활에도 부담이 빠르게 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카페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식품 접객 업종에서 일회용품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예외 대상에서 식품 접객 업종을 제외한 내용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시는 규제 심사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쇼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막됐습니다. 국내외 80여 개 나라에서 5천 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인천시와 예술가들은 인천의 미술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가 모처럼 미술 관람객으로 북적입니다.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1,000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276개의 전시 부스에 출품된 작품 수만 5,000점. 1초씩만 둘러봐도 1시간 30분은 좋게 걸리는 대형 아트쇼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이런 많은 그림을 언제 다 볼 수 있을까 하긴 하지만 차례대로 천천히.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어린 시절 백령도의 밤하늘을 화폭에 담아낸 인천 출신 작가의 작품도 눈에 띕니다. 초롱불이 다 꺼지면 밤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찬란했던 그게 제 기억 속에 남으면서 별 내리는 섬을 주로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도 다수 전시돼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국 화가 가오판의 대형 작품은 물론 프랑스 작가 브루노 카탈라노의 여행을 소재로 한 조각상도 소개됐습니다. 인천 아시아 아트쇼는 공익적 성격의 비엔날레와 작품 판매 등 경제적 가치 창출 성격의 아트 페어를 혼합한 아트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작품을 판매하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장으로, 그리고 우리 관람객들에는 국내의 우수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아시아 아트쇼 조직위는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를 계기로 인천의 미술 인프라가 더욱 다져지고 인천이 미술 한류 K아트를 이끄는 관문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프로야구 KT의 한국 시리즈 우승, 고참 선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선수들의 단합과 또 감독이 있었기에 완벽하게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소통과 배려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강철 감독은 한국 시리즈 MVP 출신의 첫 우승 감독이라는 새로운 역사도 썼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강백호가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처리하는 순간 고척돔은 반란을 완성한 KT 마법사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부상 중인 박경수가 목발을 짚고 그라운드에 오를 때까지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는 걸 참았습니다. 1군 합류 7시즌 만에 막내 구단 KT가 어떻게 똘똘 뭉쳐 기적같이 정상에 우뚝 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큰 상을 받는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MVP는 팬 여러분과 저희 팀 KT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수뿐 아니라 불혹의 유한준과 중고참 황재균도 몸을 사리지 않는 수비와 필요할 때마다 한 방씩을 터뜨리면서 후배들을 독려했습니다. 2019년 쥐봉을 잡은 투수 출신 이강철 감독의 최강 마운드 구축도 KT 우승의 원동력입니다. 누구보다 투수의 중요성을 잘 아는 감독은 쿠에바스와 데스파이네뿐 아니라 토종 선수 중 소형준, 고용표 같은 옥석을 가려내고 기회를 주면서 막강 마운드를 구축했습니다. 4연승으로 끝낸 한국 시리즈 4경기 모두 선발 투수가 승리를 챙긴 것도 마법사 군단의 선발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시리즈와 정규 시즌을 통합 우승하는 이런 팀이 됐다는 게 저 자신에도 기쁘고 저희 선수들이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참 선수들의 솔선수범과 감독의 배려와 끊임없는 소통. 만년 하위팀 KT의 사상 첫 우승 신화는 어찌 보면 마법이 아닌 땀과 단합이 만들어낸 예고된 보상이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승을 거두고 복귀한 유럽파 선수들, 이번 주말 소속팀 경기에 나섭니다. A매치 30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리즈를 상대로 토트넘의 반등을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자신의 A매치 35골은 물론 이재성과 정우영의 릴레이골의 기회까지 이라크전 3대0 대승을 이끈 캡틴 손흥민은 기분 좋게 잉글랜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7분 응선을 넘은 만큼 소속팀 토트넘 경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I'm ready to work with him and I can't wait to work with him. So let's see. 토트넘은 우리 시간 22일 새벽 1시 반 홈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펼칩니다. 토트넘은 콘테 감독 부임 뒤 첫 경기인 컨퍼런스 리그 피테서와의 경기에서 이겼지만 프리미어리그 에버턴전에서는 손흥민의 침묵 속에 0대0으로 힘겹게 비겼습니다. 리그 순위도 9위에 그치고 있어서 콘테 감독의 리그 첫 승과 함께 반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A매치 35골의 기세를 몰아 한 달간 멈춘 리그 득점포를 재개할지도 관심입니다. 또 다른 프리미어리거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은 이보다 하루 앞서 웨스트햄전에 출격할 전망입니다. 울버햄프턴의 10월의 선수로 선정된 황희찬은 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간 만큼 맹활약이 기대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면서 더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하고 싶고 항상 새벽에 한국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조금 더 그런 기쁨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역시 꿀맛을 본 마인츠의 이재성과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 역시 독일 분데스리가 12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보도국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가 2021 한국 스포츠미디어학회 주간 스포츠 언론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3분기 체육기자연맹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던 조 기자는 올 한해 우수한 취재보도 역량을 바탕으로 스포츠 언론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보름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 월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부분월식이지만 달의 97%가량이 가려지면서 마치 개기월식과 비슷한 붉은 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YTN 중계차 연결합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오늘 서울은 연무와 구름이 많아서요. 붉은 달을 보기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서울은 종일 흐려서 부분월식을 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요. 현재 월출 시간이 15분가량 지난 상태지만 아직도 연무와 구름이 많이 껴서 붉은 달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맑으니까요. 부분월식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분월식은 달의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번 부분월식은 달이 이미 70%가량 가려진 채 떠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붉은 달의 모습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 보름달은 1년 중 가장 작은 미니문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번 미니문 부분월식 중 달이 지구 그림자에 최대로 가려지는 시각은 오후 6시 3분인데요. 달지름의 무려 97.4%가 가려지면서 개기월식이 일어난 것처럼 달 대부분이 붉은색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부분월식은 오후 7시 47분 달이 지구 그림자를 벗어나며 끝이 나겠습니다. 또 이번 부분월식은 약 3시간 30분가량 진행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부분월식 중 이렇게 긴 부분월식은 60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밤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는데요. 오늘 밤 부분월식 감상하시는 분들은 쌀쌀한 공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오후 늦게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이 비는 월요일 아침까지 전국으로 확산해 내리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최고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주 중후반에는 충청과 호남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부분월식 이후 다음 월식은 내년 11월 8일에 볼 수 있겠고요. 개기월식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